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오르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데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이 경제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올 법한 기본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려 30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내는 정말 역사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든요. 그런데 엔화 가치는 오르기는커녕 반대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1달러에 160엔 선마저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네, 이게 단순히 일본 여행 경비가 저렴해졌다고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현상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일본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썼는데도 왜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멈추지 않는 슈퍼 엔저 현상이 이면에 숨어있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붕괴 신호 4가지를 하나씩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일본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습니다. 사실 0.75%라는 숫자 자체는 미국이나 한국 금리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제로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라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온 일본에게는 0.5%라는 벽을 30년 만에 넘은 그야말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엄정단 결정이네요. 그런데 작년 8월의 악몽을 기억하는 투자자들은 이번에도 가슴을 졸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이 금리를 아주 약간만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잖아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거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이번에는 그런 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우려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잠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사실상 제로금리인 엔화를 아주 싼 이자로 빌려서요. 금리가 높은 미국 같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해 그 금리 차이만큼 수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를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투자자들이 서둘러 이 거래를 청산하려고 하겠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깔려있던 일본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걱정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상외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매우 조용하게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반영 효과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이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미 가격의 상당 부분 흡수되어 있었다는 분석이죠.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역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생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냈습니다. 이 말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급격하게 좁혀지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굳이 서둘러 따져나올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격한 자금 쏠림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한숨 돌렸는데 진짜 문제는 엉뚱한 곳, 바로 환율 시장에서 터져버린 거군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제 우리 통화가 더 매력적일 겁니다 라는 선언인데 왜 시장은 정관대로 엔화를 내던지기 시작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의 애매한 발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은 경제 지표를 아주 신중하게 보면서 매우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잠깐만요. 비둔기파적이라는 건 금리 인상의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기껏 큰 결심을 해놓고 바로 한 발 빼는 듯한 인상을 준 거네요. 시장은 뭘 기대했던 건가요? 시장은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단호한 긴축 신호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야만 고금리를 유지하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나온 메시지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다음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식의 미지근한 태도였던 거죠. 이걸 본 투자자들은
일본의 긴축 의지가 생각보다 훨씬 약하구나.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일본은 아직 멀었다는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엔화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꺾어버렸다는 거군요. 그런데 솔직히 총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나라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추락한다는 게 다 설명이 될까요? 그 정도로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일본의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몰려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뉴스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바로 두 번째 구조적 원인인 디지털 적자라는 함정과 연결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은 관광 호황으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멍이 바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 국민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고요. 또 기업들이 아마존 웹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죠. 일본인들이 엔화로 요금을 내더라도 결국 그 돈은 달러로 환전되어 미국으로 송금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일본의 관광 흑자 규모를 압도하는 수준의 디지털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에 와서 쓰는 돈이 사실상 일본 국민들의 넷플릭스나 아마존 서버 비용으로 고스란히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네요. 정확히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제조업 강국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일본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팔아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였지만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뒤처지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 수지에서 막대한 적자를 내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금리를 몇 번 올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 국민들, 즉 개인 투자자들의 엔화 탈출 현상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니사라는 우리나라의 ISA와 비슷한 비과세 종합자산 관리 계좌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겠다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좋은 제도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일본인들이 이 니사 계좌로 자국의 도요타나 소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엔화를 팔아 달러로 환전한 뒤에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미국 주식을 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매달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엔화 매도 물량이 일본 중앙은행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바로 일본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부는 어떻게든 자본 유출을 막고 싶을 텐데 정작 국민들에게는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해외 투자를 하라고 판을 깔아준 셈이잖아요. 이니사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 못했을까요? 예상했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지난 30년간 일본 자산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학습 효과가 일본인들 사이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국 통화와 자국 자산의 미래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스스로 엔화를 버리고 달러 자산으로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국민마저 외면하는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엔화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엔화를 팔아서 해외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니. 그런데 여기에 정부 정책까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가요? 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원인인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엇박자입니다. 일본은행은 물가를 잡고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의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특히 새 내각을 중심으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히려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즉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동시에 엑셀을 밟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네요.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지? 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책의 충돌과 불확실성은 시장의 최악의 신호입니다. 우선 금리를 올리려는 중앙은행의 긴축 의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니 이미 막대한 수준인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되죠. 결국 이런 정책 불신이 일본이라는 국가와 엔화라는 통화의 신뢰도 자체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슈퍼엔저 현상은 단순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적자라는 새로운 무역 수지 문제, 그리고 NISA 열풍으로 가속화된 자국민의 자본 유출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일본 경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엇박자까지 더해졌죠. 비유하자면 일본 경제라는 거대한 물탱크에 눈에 보이는 구멍과 보이지 않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고 해서 물탱크의 수위가 올라가기는 어려운 형국인 거죠. 일본 경제의 근본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 경제와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와 엔화는 종종 커플링, 즉 동조화 현상을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의 제조업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두 통화를 비슷한 성격의 위험 자산으로 묶어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원화도 함께 약세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근처에서 종처럼 시원하게 내려오지 않는 것도 엔화 약세와 깊은 관련이 있겠군요. 매우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화가 이렇게 끝없이 추락하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화 역시 강세로 돌아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겁니다. 일본의 문제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특히 이 정도면 엔화 가치가 바닥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엔화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격언 중에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아래에 멘틀이 있다는 말이 있죠. 지금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는 섣부른 저점 매수는 피해야 합니다. 만약 엔화 투자를 고려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만 기간을 길게 나누어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은 반대로 원화 역시 동반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인 달러를 일정 부분 담아두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행이 30년 만에 금리 인상이라는 역사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엔화 가치가 단기간에 V자로 반등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디지털 적자, 자국민의 해외 투자 열풍, 정책 불신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슈퍼엔저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마저 자국의 미래를 불신하고 자국 통화를 버린 채 해외 자산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과연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정책만으로 그 통화의 가치를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